네, 그러면 척추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허리 척추 원반 탈출증, 뭐 굳이 뭐 허리 포함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척추 원반 탈출증이 허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서 허리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어,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에 줄여서 HIV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Herniated 이렇게 Herniated Nucleus Pulpous에서 HNP 이렇게 약어를 쓰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써도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HNP, HNP, HIVD 흔히 이야기하는 뭐 디스크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 디스크가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워낙 자주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쓰임에 따라서 규정 짓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신주어가 생기듯이 이것도 거의 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로 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봅시다. 개요. 척추 원반 디스크가 손상이 되어서 속지렉이 탈출, 수액이 탈출하여서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손상되어서 수액이 나와서 이것이 신경을 누르더라 는 것이고요. 그 원인은 반복적 부하나 생체 역학적 변화, 퇴행성 변화 등으로 발생합니다. 주로 퇴행성 변화로 많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듦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퇴행되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발생한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며 틀 때, 요 디스크 손상이 여러분들 요 보면 이렇게 사선을 이루면서 섬유태의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거운 거 드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틀 때 이렇게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안쪽에는 뭐 반대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틀 때 손상이 많이 와요. 20, 30대 젊은 층에서 후발한다.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20, 30대면 퇴행성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기 쉽겠지만 디스크는 이미 그때부터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참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우리가 노인으로 이야기하는 65세 이후에는 디스크로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속질액에서 탄력성이 없습니다. 이미 퇴행이 많이 되면서 속질액, 수액에서도 그 탱탱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디스크로 확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 안 된 겁니다. 20, 30대일 때 디스크의 수액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떠한 압력이나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디스크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쪽 뒤쪽으로 탈출이 빈번하더라. 앞쪽에는 앞세로인대가 튼튼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허리 숙이거나 이러한 동작 자세가 많죠. 자세적으로도 이렇게 허리 구부정하게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뒤쪽으로 탈출하고 뒤쪽도 뒤쪽 세로인대가 있기 때문에 가쪽으로도 잘 나옵니다. 뒤쪽, 가쪽 이쪽으로 많이 나와서 이쪽 뒤쪽 가쪽에서 한쪽 신경을 눌려서 한쪽 다리가 저린 보면 이쪽 신경 뿌리를 뒤쪽으로 나오고 뒤쪽에서 요 중앙으로 가는 센트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안에서 수액이 흘러나와서 한쪽을 누르면 여기서 아래 부위로 방사통을 야기하는 이러한 증상들이 잘 나타나더라.
뒤쪽과 쪽으로 탈출이 빈번하더라.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 심한 허리 통증이 나타납니다. 외상 즉시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수시간 내에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방사통, 신경이 압박받았을 때, 신경이 눌러졌거나 신경이 손상받았을 때 나는 통증이지요. 저번에 이거 방사통과 방사통과 관련통, 연관통을 우리 연희가 물어보던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근육에서 트리거 포인트의 자극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연관통, 관련통, 레퍼드 페인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방사통, 라디에이팅 페인 이것은 신경이 눌려졌을 때, 신경이 손상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한쪽이나 양쪽 다리로 통증이 방사되면서 신경 흐름에 따라서 신경근의 루트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움직이면 통증이 증가합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더 나오겠죠. 그러면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통증이 증가하고 가만히 휴식을 취하면 보통 누워있죠. 누워있을 때 디스크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통증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눕는 것보다는 바로 눕는 것이 우리 디스크 내 압력 바로 누워있을 때가 25였죠. 그래서 그렇게 쉬어주면 통증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 다리 밑에 베개를 살짝 이렇게 괴어주면 무릎 밑에 허리 이 로더티 커브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 밑에 베개를 넣어주면 이것이 감소되면서 조금 더 편해집니다. 요통으로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오면은 물리치료실에 전기치료나 이런 열치료나 이런 거 받으러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온다면 바로 누워 계세요. 허리에 합박대 드리고 무릎 밑에 베개를 넣어 드리는 것은 이 로더티 커브를 감소시켜서 허리에 가는 압력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밤에 통증이 증가되더라. 나이트 페인이 나타납니다. 한참 움직이고 밤에 좀 이렇게 쉬려고 하면 통증이 증가되더라. 기침, 재채기를 하면 통증이 증가되더라. 왜 기침, 재채기를 하면 통증이 증가되느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려면 척수관 내 압력이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통증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기침, 재채기 하려고 하면 복압을 나와야 되니까 배 근육이 탁 수축해서 허리 근육도 동시 수축해야 돼서 그렇게 허리 통증이 있더라라고 임상운동학 때 제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기침하거나 이러면 통증이 증가되고 이러한 발살바 기법, 압력을 높이는 기법으로 해서 통증 증상을 재현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감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70% 환자에서 침범된 피부절의 감각 이상과 감각 둔화를 경험합니다. 신경이 눌려지면서 그 압박받은 신경, 피부절의 감각 이상과 감각 둔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L4, 5 수준에서 수액이 탈출했을 때 엄지발가락 등에 통각이 감퇴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 여기 끝에 만져보면 느낌이나 이런 것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압통, 근경직과 함께 침범부, 인대 위에서 압통이 나타납니다. 이쪽 허리 아픈 부위 주변을 눌러보거나 인대를 이렇게 촉진해 보면 통증이 되게 심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을 점핑 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인들이 나타납니다. 탁 누르면 깜짝 놀라서 압통을 호소하고요. 압박 타진으로 인해서 그 허리나 이렇게 주변에 손으로 살짝 대고 주변으로 콩콩콩콩 살짝 쳤을 때 이렇게 궁둥신경통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탈출 정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세가 이렇게 보상적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통 형태가 변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보상적 자세. 보상적 자세로 인해서 몸통을 통증 없는 쪽으로 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속질에게 신경 압박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경뿌리의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상적 자세를 취하더라. 어깨형, 겨드랑이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깨형은 우리 신경뿌리 가쪽으로 탈출한 경우, 수액이 신경뿌리 가쪽으로 나온 것을 어깨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침범된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여기 가쪽으로 나타나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왼쪽에 나타났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보상적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신경뿌리 이쪽에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같이 가면 여기 어떻습니까? 그대로 눌러지기 때문에 통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다리에 통증을 나타내는데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닿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속지렉이 신경뿌리 안쪽으로 나타난 경우 이것을 겨드랑이형으로 부르는데 이때는 침범된 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기울이면 여기가 신경이 안 눌려지기 때문에 왼쪽에 탈출했을 때 왼쪽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내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했을 때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겨드랑이형이 뭔지 어깨형이 뭔지 이것이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있다면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자기 팔 어깨하고 겨드랑이 한번 짚어 보십시오. 어깨 겨드랑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깨를 짚어보라. 지금 한번 짚어보세요. 어깨 한번 짚어보세요. 어깨를 짚으면 내 팔 바깥쪽을 보통 짚습니다. 겨드랑이 짚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몸통과 팔 사이를 짚지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신경뿌리의 가쪽, 어깨, 팔의 바깥쪽 신경뿌리를 요거 지우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신경뿌리를 이거를 팔로 치환해서 생각합시다. 이게 우리 팔입니다. 팔 안쪽에 탈출하면 우리 팔 안쪽면 겨드랑이죠. 그죠? 그래서 겨드랑이형으로 불리웁니다. 자, 우리가 요 팔이 신경뿌리라고 했잖아요. 뜨거운 불로 지진 이렇게 뜨거운 거를 하나 팔 사이에 이렇게 딱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몸통은 다 해도 관계없고 신경뿌리만 생각합시다. 신경뿌리 팔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겨드랑이에 오면 뜨거운 것이 겨드랑이에 여기 불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요 팔, 신경뿌리만 생각합시다. 요 몸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요. 몸통은 두껍고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뒤에서만 봐서 그렇지 옆에서 보면 이게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닿이지는 않습니다. 시상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여튼 요 널브 루트 이 팔만 신경뿌리만 생각을 한다면 이쪽에서 나오면 내가 몸통을 반대로 보낸다라고 하면 여기에 통증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겨드랑이에는 동측으로 침범된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공간이 생겨서 통증이 없습니다. 겨드랑이형은 같은 쪽으로 자세를 기울이더라. 어깨형일 경우에는 요 가쪽에서 나타났죠. 가쪽에서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쪽에서 나타났을 때는 요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다이니까 통증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깨 가쪽에 뜨거운 게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쪽으로 같은 쪽으로 가면 뜨겁겠지요. 몸을 반대쪽으로 쫙 피해버리면 그냥 안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대쪽으로 가더라. 으로 탈출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그 학생들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게 어깨형이고 뭐 이렇게 하고 어깨에 뜨거운 곳이 오면 어깨 팔 피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가버리더라. 겨드랑이에 오면은 팔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은 쪽으로 가버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요것이 헷갈리면 한번 자기 팔을 뜨거운 거, 신경이 탈출한 수액이라 생각하시고 팔이 신경뿌리라 생각해서 어느 겨드랑이 사이에 들어오는 것과 어깨에 왔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팔을, 신경뿌리를 보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운동 제한과 근력 약화가 나타납니다. 몸통의 앞쪽 굽힘이 감소됩니다. 몸통을 앞쪽으로 굽히려고 하면 주로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수액이 그 속질액이 뒤쪽이나 가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빠져나가기 쉽게 되겠죠.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에 앞쪽으로 굽힘 운동이 감소됩니다. 근경직이 심할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이 아예 움직이지 마 해서 꽉 잡아두거든요. 우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몸 안쪽에 안정근,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이 있는데 근경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에서 글로벌 머슬은 바깥쪽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인데 얘까지도 같이 로컬 머슬화 돼버립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몸을 딱 그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몸에 더 이상 우리 신경근이나 이런 것 쪽에 손상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운동이 전체적으로 제한됩니다. 제한인데 그렇고요. 근력 감소, 그리고 환자 대부분에서 신경근 압박으로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죠. 제대로 신경이 자극을 주지 못하니까 근육이 어느 정도까지 동원돼야 되는데 근동원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L4, 5S1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 특징들 나중에 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L4, 5에 나타나면 발등 굽힘이 제한되고 L5S1에서는 발바닥 굽힘이 제한됩니다. 이것이 담당하고 있는 운동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육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마톰, 마요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마요톰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L4-5에서는 발등 굽힘하는 근육이 제한되고 L5-S1에서는 발바닥 굽힘하는 근육들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변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어디에 척추 매니플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거 적용할 때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분에게 뒤꿈치 들고 걸어보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뒤꿈치만 짚고 발등을 뒤로 젖혀서 걸어보세요 라고 해서 이것으로 이 사람이 뒤꿈치 들고 다니는 것이 안 되고 발등 굽히고 걸어 다니는 건 되네 이런 것들을 해서 어디에 신경이 눌러졌겠구나 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행 시 걸음은 느리고 보폭 감소된다. 허리의 움직임이 크게 걷고 빨리 걷고 보폭이 넓어지면 허리의 불안정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힙이나 이런 쪽이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허리에도 움직임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정상적 팔 흔들림, 하지 움직임에 맞춰서 팔 흔들림이 있어야지 체간이 이렇게 제대로 균형을 맞고 한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다리가 나가면 왼쪽 다리가 나가면 오른쪽 팔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에서 척추 분절에서
비틀림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틀림도 허리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HMP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1단계에는 속질액, 이 수액이 섬유태 안에 있는 것을 1단계라고 하고 이것을 팽윤되었다라고 합니다. 약간만 조금 부어있다 이런 겁니다. 2단계 돌출형은 속질액이 이제 섬유태에 나와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다, 돌출이라고 합니다. 3단계 탈출형은 말 그대로 탈출한 겁니다. 수액이, 속질액이 섬유태를 탈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이제 탈출하고 나서 이것이 분리된 것입니다. 속질액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때는 뭐 디스크 이런 거 트랙션 해가지고 음압 만들어서 이거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술적 방법이나 이러한 것으로 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흡수하거나 그러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4단계는 분리형으로 속질액이 분리되고 경질막 공간에서 유리체 떨어져 있는 유리되어 있는 따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지금 요 보면 디스크 X 요 MRI 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 디스크 증상이 약하게 있는 것 요 4번, 5번, L4, L5 그리고 S1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4번, 5번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서 여기 보면 요 스파이널 코드가 거의 끊어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보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 단면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장 챕터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면 요 여러 가지 슬라이드에서 안에서 아마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많이 끊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상당히 그 탈출이 심한 상태입니다. 네, 요것도 그 사진을 보면 MRI 사진인데 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신경 루트가 우리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는 곳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감각 이상뿐만이 아니라 운동 능력도 감소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째, 그러면 요 HMP, HIVD, 디스크 이것을 어떻게 검사하고 진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검사 및 평가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아마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살펴보면 첫 번째 딥 텐던 리플렉스, 깊은 힘줄 반사로 신경에 손상이 있는지 압박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L3, 4 레벨에서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무릎 그 힘줄, 무릎 텐던을 탁 쳐보면은 무릎 반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감소되어 있다. 좌우측 비교해 봐도 알 수 있고요. 혹은 L4,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L4, 5, S1에서 발목 감사를 하면 이것이 감소되면은 요 부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리가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건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허리 전문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요런 거 반사 소실 요걸로 잘 보지 않고 그냥 MRI, CT 찍어가지고 그대로 보고 몇 개 뭐 SLR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봅니다. 두 번째, 관절 징후, 몸통 운동성 검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전체적인 관절의 상태를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허리를 편 후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쪽 돌림을 시행합니다. 디스크나 이런 증상이 허리를 펴고 회전할 때 잘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펴서 왼쪽 돌릴 때 오른쪽 돌릴 때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봅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보통 진료할 때 CT나 MRI 찍기 전에 그런 거 찍으면 명확하게 사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무조건 다 찍을 수 없잖아요. 허리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MRI 찍거나 이러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징후가 나타난다, 양성이 되려면은 좀 제대로 한번 찍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런 스크리닝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질막 징후 검사, 척수 뇌압 상승 검사입니다. 경질막에 대해서 병적인 압박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이 SLR이죠. 스트레이트 레그 라이징이라고 해서 누워가지고 다리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해서 치료사가 이렇게 다리를 딱 들죠. 들어 올렸을 때 요 각도에 따라서 다리 몇 도까지 들면은 요거는 40도도 못 들겠다. 이러면 이 SI 조인트 허리 쪽하고 이쪽에 문제네요. 뭐 요도까지 들린다. 뭐 70도 이전까지 들린다. 통증이 있다. 이러면 이 뒤쪽 햄스트링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리 살짝 구부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봅니다. 들어봤다가 다리 무릎을 폈다가 뭐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경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안 되면은 이 경우에는 그 HMP나 신경 압박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나으지가 이렇게 목 쪽에 동맥이라는 거 압박했을 때, 그래서 압력을 높였을 때나 발살바 화장실에서 변 보려고 힘을 확 줬는데 다리 통증이 확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척수 있는 쪽에서 이렇게 압력이 높아졌을 때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HMP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니그 브르드진스키 검사라는 것이 다른 교재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교재로 하고 있는 것이 그 옆에 지금 책이 있는데 대한나리 출판사 책이거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없는 검사들이 종종 다른 교재에서 나오거나 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살펴보는데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이걸 보겠습니다. 커니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릎을 쫙 펴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쫙 펴면 요 뒤에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착 펴면 뒤에가 늘어나는데 이때 통증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수막 자극이 있구나. 무릎을 탁 구부리면 이쪽이 다시 팽팽함이 사라지니까 그때는 통증 사라진다라고 하면 뒤쪽에서 어디에 압박받는구나 라고 해서 이것으로 보는 것이 있고, 브루드진스키는 이제 다리 쪽에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들어버립니다. 그럼 목 쪽에서 이렇게 신경을 당기는 거죠. 우리 신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기든 어디에 수액이 나와가지고 어디 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늘어나서 글라이딩을 해줘야 되는데 걸리니까 여기서 늘어나서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숙였을 때는 여기서 걸려 있으면 고개 숙일 때 여기서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드진스키에서는 이렇게 당겨지면은 무릎을 싹 구부려 가지고 이 공간을 좀 확보해줘서 이러한 통증을 줄여주는 이러한 검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검사는 루트 사인이라고 해서 신경뿌리 징후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탈출한 척추 원반, 수액이 신경뿌리를 압박할 때 침범된 신경뿌리와 관련된 근력과 감각을 활용해서 평가한다. 우리 허리에 이렇게 있으면 디스크가 이렇게 하나 돌출되어서 누른다라고 하면 신경뿌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눌러져서 증상을 나타낸다. 이게 L, 3, 4의 사이에 있는 디스크다
라고 하는 것은 L3-4라면 넙다리 내갈래근과 앞정관근, 종아리 안쪽 감정 이런 통각이 나타난다. 환자분이 넙다리 내갈래근이 약하고 앞정관근이 약해서 풋드랍이 조금 팔이 툭툭 떨어지고 그 종아리 한쪽으로 감각이 좀 뭔가 이상하고 긁어도 좌우측 긁어봤을 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는 것은 더마톰, 마이오톰, 신경해부학이나 그럴 때 배운 것으로 아마 그렇겠습니다. 더마라고 하면 피부죠. 마이오하면 근육이고 톰은 자른 건데 그 지배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느껴지는 감각과 움직일 수 있는 근력, 더마톰은 감각이고 이거는 운동,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듣고 추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L2, 3의 신경뿌리가 압박이 된다라고 하면 넙다리 내갈래근의 약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릎 통각 감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L3, 4면은 넙다리 내갈래근과 앞정관근, 종아리 안쪽 통각 감퇴가 나타납니다. L4, 5는 엄지평근, 중간볼기근, 그리고 발과 엄지발가락의 통각 감퇴가 나타나고 L5S1은 큰볼기근, 뒷넙다리근, 장딴지근, 발 뒤꿈치, 가쪽 통각 감퇴가 나타납니다. 신경뿌리 손상에 따른 지각 반사 운동장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경해부학에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검사, 요 꾀병 검사, 후버 테스트, 후버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우리가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보험을 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목적으로 꾀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감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SLR 테스트 한다라고 해서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한 다음에 건측 팔꿈치와 손사측을 양쪽을 다 감싸지고 손상숙 다리 이렇게 들어 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들어 올릴 때 이 반대쪽이 들어 올려, 그러니까 내려 눌려지는 느낌이 없다면 꾀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있는데 왼쪽에서 통증이 있고 이래서 여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것은 이쪽 발에 힘을 주고 여기 발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우리 작용 반작용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눌러야지 이렇게 들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 다리에는 눌리는 힘이 하나도 없고 0이고 이거를 그대로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 상당한 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허리가 안정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 힘 딱 주고 다리만 싹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무언가 이 사람은 통증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꾀병으로 의심할 수 있다. 꾀병을 감별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치료 80-90% 수준에서 자연적으로 2개월 이내 상태가 호전됩니다. 심각한 통증이나 운동장애, 배뇨, 배변 등의 어려움을 보일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각하거나 움직임이 안 되거나 배뇨, 배변, 이때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좀 구분할 수 있어야지 후유증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환자에게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병원들 보면 허리 통증 치료율 80%, 90% 이렇게 많이 호소하는데,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수치 싸움인 것이 뭐냐면, 특히 좀 한방병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 허리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8, 90% 수준에서 디스크는 자연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허리에 대해서 좀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 수치가 막 그렇게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8, 90% 좋아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져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배뇨배변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걸어보세요 할 때 발 뒤꿈치로 덮고 이런 것이 제한 있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영구적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병원 가서 환자를 조금 보다 보면 그런 케이스를 보다 보면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또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병원, 어떤 병원은 수술을 되게 많이 하는 수술 전문 병원이 있고 어디는 수술 안 하고 너무 이렇게 뭐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개 다 양극단적인 치료는 여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존적 치료로는 침상 안정이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주로 급성기에 통증 심할 때는 가만히 누워 쉬세요 해서 무릎 아래에 베개를 둠으로써 허리 앞구름을 감소시켜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떨어뜨려서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견인, 트랙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디스크에 있어서 가장 주되게 많이 쓰는 치료 방법입니다. 디스크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감압 치료를 합니다. 허리 이렇게 트랙션 기계로 여러분 전기치료 시간에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허리에 벨트 매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깁니다. 당겨가지고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 속질액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허리에 벨트 걸어서 당기면 양쪽으로 기계적으로 당기게 되면 음압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싹 벌어지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더라. 체중의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적용한다. 체중이 54% 이내 수준에서 적용을 합니다. 70kg 같은 경우에는 35kg 수준. 거기서 조금 더 할 수 있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 물리 치료로는 뭐 도술 치료나 관절 가동술을 그 부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로는 코르셋이나 복대 등으로 허리를 지지하여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허리에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우리 큰 근육들이 경직이 와서 로컬 머슬 말고 글로벌 머슬들이 딱 잡아버린다라고 하면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면 통증이 있는데 그럴 때 코르셋이나 복대 허리에 딱 단단하게 감싸지게 되면 그 근육들이 조금 있어 보면 이렇게 단단하게 감싸져 있네 하면서 그 근육들이 좀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 신호들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조기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되는데 특히 급성기에 근데 이것을 계속 적용하게 되면 보조기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내가 이 폐를 가로지르는 배가로그리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강해져서 몸속에서 로컬 머슬과 글로벌 머슬이 잘 움직여져야 되는데 보조기가 로컬 머슬을 대신해 버리게 됨으로써 보조기 없으면 또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척추 주변 근육 강화를 위해서 안정화 운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화 운동은 뒤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